(1999년 6월) 경북 영양. 들고양이 포획이 시작됐다. 가축을 잡아먹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들고양이를 잡기 위해 군청이 직접 나섰다. 1999년 1월 서울 남산의 한 음식점에서도 들고양이 포획 작전이 벌어졌다. 쓰레기 봉투를 찢고 주방까지 침입해서 음식을 훔쳐먹는 들고양이. 급기야 포획 전문팀이 동원됐다. 거칠고 격렬한 몸짓. 그것은 우리가 알던 고양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현재 남산 일대는 들고양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 물을 이용해서. 여기 물 먹으러 오고. 네, 이 물 먹으러 와요. 고양이가 꼭 이 물 먹으러 오고 이렇게.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장충동 근처 한 식당에서 기르는 토종닭을 물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풀밭에 그냥 쫙 엎드려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게 좀 풀숲에 가서. 예. 그랬다가 사람이 오면은 아주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돌로 던지면은 도망가고. 그래서 닭 나올 때 요 달기장만 요러고 보고 있다니까. 예. 닭장 밖에 닭들을 풀어놓고 잠복한 채 지켜보기로 했다. 기다린 지 2시간. 드디어 숲에서 들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들고양이는 그대로 닭들을 지나친다. 녀석은 취재팀이 있는 쪽을 유심히 쳐다보다 다시 사라진다.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은 닭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취재팀을 긴장시킨다. 그러나 역시 그냥 지나친다. 취재팀의 조명 때문이었을까. 서울 도심 가운데 남아있는 녹색 공간 남산. 98년 2월 산림청과 동물구조관리협회의 들고양이 개체수 조사에 따르면 남산에는 들고양이가 200여 마리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나 산 아래에서 살던 들고양이가 이제 남산 정상부에서도 발견된다. 산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상당 기간 야생화가 진행됐다는 뜻이다. 짖고양이나 도둑고양이와 구분해서 이들은 들고양이로 불린다. 정상부에서는 새끼를 거느린 가족도 발견됐다. 어미와 새끼 고양이 2마리. 수컷은 보이지 않는다. 저 앞에 있는 놈이 나. 남산 아래 주택가에서는 더 많은 고양이들이 살고 있다. 주차된 차 밑에 서너 마리씩 몰려있기도 한다. 지붕이나 굴뚝, 심지어 버려진 봉고차 안에서도 들고양이들은 가족을 이루고 산다. 요게 제가 그러니까 요게 제고. 취재팀은 국내 최초로 들고양이 야생 생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산. 그 주변에 색거미하고 토립해가지고. 취재팀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서식하는 들고양이의 종류는 갈색, 회색, 오렌지 상색, 검정, 흰색 등 5가지 색상의 줄무늬의 호반형과 점박이인 윤반형이 주류를 이룬다. 들고양이의 생태와 행동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취재팀은 남산의 6지점을 포획 장소로 선정하고
관찰 대상이 될 들고양이 포획 작업에 들어갔다. 포획 작업은 동물구조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았다. 포획틀은 미끼를 건드리는 것과 동시에 문이 닫히도록 특수 제작했다. 또 예민하고 민첩한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했다. 녀석은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조심성을 잃지 않는다. 먹이 주위에서 서성인 지 40분. 포획 틀에 갇힌 들고양이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저항은 격렬하다. 포획 틀에 부딪혀 털이 뽑혀나가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미끼에는 입도 대지 않는다. 이틀 동안 남산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는 모두 10마리. 그중에는 취재팀이 발견했던 들고양이 가족의 어미도 끼어 있었다. 당시 어미는 어린 새끼 2마리와 함께였다. 지금 녀석들은 어떻게 됐을까? 취재팀은 새끼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새끼들은 처음 발견됐던 장소 근처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나무 위에서 내려오질 않는다. 한 녀석은 조심스럽게 아래를 살핀다. 나무 근처에 있는 이 호피무늬 때문인 것 같다. 새끼가 먹이를 찾고 있다. 2개월을 간 넘긴 새끼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상태. 나무 아래 앉아있던 그 호피 고양이다. 녀석은 계속해서 새끼를 노리고 있다. 어떻게든 호피에게서 벗어나려는 새끼. 결국 먹이를 포기하고 달아나 버린다. 포획한 들고양이는 동물구조협회에 잠시 보호하기로 했다. 올 1월에 포획했다는 이 녀석들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거칠고 사납다. 한편 취재팀이 포획한 들고양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듯하다. 이번에는 조명을 끄고 반응을 관찰했다. 불빛이 있건 없건 움직이지 않는 수컷과 달리 암컷들은 곧바로 반응을 나타낸다. 철창 앞을 서성이던 암컷 한 마리가 탈출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남겨둔 새끼 때문일까? 암컷들은 계속 탈출을 시도했다. 이번 조사에는 들고양이에게 발신기를 부착한 후 그 전파를 추적, 위치를 파악하는 텔리메트리 시스템이 사용됐다. 남산이라는 광범위한 공간과 활동성이 강한 들고양이의 특성상 무선 추적에 의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포획한 들고양이 중 4마리에게 발신기를 부착하기로 했다.
땅에다가. 올무가 몸에 닿자 들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몸부림친다.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동공, 날카로운 발톱, 유난히 송곳니가 발달한 모습이다. 방사 전 들고양이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들고양이들의 거센 저항 때문에 체혈에 성공한 것은 조사 대상 10마리 중 5마리뿐이다. 혈액은 정밀 검사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내졌다. 고양이의 체격을 고려해 특수 제작한 소형 발신기를 부착한 후 취재팀은 처음 포획했던 장소로 이동했다. 네 마리의 들고양이들은 각자 다른 주파수를 가진다. 따라서 훈련한 녀석들의 전파를 분석하면 해당 고양이의 위치는 물론 하루 일과까지 알아낼 수가 있다. 유일하게 가족을 거느린 어미 고양이도 처음 발견됐던 장소에 풀어주었다. 그런데 쏜살같이 달아나던 어미가 갑자기 멈칫거렸다. 새끼였다. 어미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숲으로 다시 돌아갔다. 취재팀은 서울 타워 아래서 발견된 이 들고양이 가족을 타워 가족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 방사한 남산 순환도로 중턱 배수로 고양이는 수컷으로 어금니와 송곳니의 마모도로 추정한 나이는 3살. 서울 타워의 타워 가족 어미는 암컷, 나이는 3살로 추정된다. 역시 암컷인 범바이 고양이는 4살 반, 방사 장소는 범바이 약수터. 중구 필동에 방사한 석공장은 5살 수컷이다. 암수 간의 생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암수 각각 2마리씩 4마리를 방사했다. 지금 남산에서 살고 있는 들고양이는 야성을 버릴 수 있을까? 방사한 4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기관 3곳에 교화를 의뢰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애신의 집. 82년부터 집 없는 동물들을 수용해왔다. 현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개 500마리, 고양이 50마리를 보살피고 있다. 여기 딱 맞춰가지고 나가라 가야 옳지. 이곳에서는 동물을 풀어놓고 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지.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위험 때문에 취재팀이 포획한 들고양이들은 당분간은 가두어둔 채 반응을 살피기로 했다. 괜찮다. 국립수목원 내 산림동물원에도 2마리를 의뢰했다. 이곳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수의사에게 직접 교화를 맡겼다. 뭐가 좋았어. 동물구조관리협회는 작년 겨울 포획했던 들고양이와 취재팀이 의뢰한 들고양이를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각자 다른 환경에 맡겨진 들고양이들. 과연 이들의 교화는 가능할 것인가? 조사는 가능성에서 저희가 이 10마리 개체
들고양이들이 발신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 2주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취재팀은 무선 추적에 들어갔다. 기도하는 분들이 먹을 걸 보니까 텔리메트리 시스템은 수신 범위가 반경 500m로 남산 전역을 커버한다. 4대의 발신기가 보내오는 각각의 전파는 들고양이의 생태와 활동 영역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신호가 계속 지금 잡히게 들어오거든요. 취재팀이 무선 추적을 통해 알아낸 첫 수확은 들고양이들이 낮에도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다. 야행성 동물로 알려진 들고양이들의 생태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중구 필동을 주 서식지로 하는 석궁장 역시 낮 시간대에 발견됐다. 방산 위치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타워 가족은 숲에서 함께 발견됐다. 타워 가족 역시 취재팀을 알아보는 눈치다. 포획 당시를 기억한 것일까? 어미는 급히 주차장 쪽으로 달아난다. 날이 저물자 들고양이들의 활동은 더 왕성해진다. 추적은 밤새 계속됐다. 들고양이들은 숲속, 바위 틈, 나무 위에서도 발견됐다. 조명에 놀란 들고양이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온다. 높은 곳에서도 사뿐하게 내려앉는 모습이 뛰어난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또 고양이의 눈은 불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다. 범바위 근처에서 은밀한 들고양이의 짝짓기 장면이 국내 최초로 TV 카메라에 잡혔다. 수컷은 발정한 암컷의 호감을 사기 위해 끊임없이 암컷 주위를 맴돈다. 끈질긴 구애는 결실을 맺었다. 들고양이는 생후 9개월부터 번식이 가능하다. 임신 기간은 약 60일. 한 번 출산에 평균 4-5마리를 낳지만 살아남는 것은 2-3마리로 생존율은 50% 정도다. 번식기는 보통 1월과 9월 두 차례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번식기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 취재팀이 교미 중인 고양이를 발견한 것도 4월이었다. 새끼는 6개월 안에 출생 시에 20배까지 급성장하고 9개월이면 성체가 된다. 타워 가족의 새끼, 검둥이와 점박이는 발견 당시 생후 2-3개월 정도로 추정됐다. 그러나 몸집만으로는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렵다. 개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이 태어난 두 녀석부터도 차이가 난다. 검둥이 쪽이 훨씬 우람한 편이다. 보통 먹이에 적극적인 쪽이 빨리 자란다. 출산과 부양 의무는 전적으로 암컷 몫이다. 수컷은 교미가 끝나면 떠나버린다. 타워 어미가 새끼들을 불러들였다.
새끼는 아직 어미 젖을 떼지 못한 상태다. 장마가 시작됐다. 들고양이들은 이 급격한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남산 중턱 배수로. 배수로 녀석은 그곳에 없었다. 전파가 수신된 것은 용산동 2가. 원래 용산동 주택가에 살던 녀석이 남산을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야생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장마철, 숲에는 먹이가 줄어들고 기온 변화도 심하다. 이 시기 야생동물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된다. 비에 젖어 체온을 뺏기면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바이 근처에서 만난 또 다른 들고양이 가족은 비가 오는데도 밖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다. 새끼 한 마리는 안전한 곳에서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 종일 굶주린 듯 어미는 거의 필사적이다. 먹이를 발견한 어미는 재빨리 새끼들에게 달려간다. 부양해야 할 새끼가 2마리나 됐다. 약수터와 새끼가 있는 범바위 위쪽을 오르내리며 먹이 찾기에 몰두하는 어미 들고양이. 어미의 이런 모성애는 새끼들이 독립하는 6개월까지 계속된다. 남산 중턱 범바위는 무속인의 발길이 잦아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다. 그래서 늘 들고양이 수십 마리가 진을 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러 마리가 먹이를 나눠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범바위 들고양이들은 영역의 개념을 잃어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먹이가 적은 지역의 사정은 어떨까? 서울타워 아래 도로에서 취재팀은 타워 가족의 새끼 검둥이를 발견했다. 근처 숲에서 호피도 발견됐다. 타워 가족과 호피는 같은 지역을 영역으로 삼고 있는 듯했다. 이 불안한 동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취재팀은 타워 가족과 호피의 영역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고 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에 닭고기를 놓아두고 잠복에 들어갔다. 먼저 나타난 쪽은 검둥이였다. 닭고기 한 조각을 물고 검둥이는 어딘가로 사라진다. 공개된 장소에서 먹이를 먹지 않는 것이 야생동물의 일반적인 습성이다. 다시 돌아온 검둥이가 2번째 조각을 물고 돌아갔다. 호피였다. 검둥이는 먹이를 내려놓고 재빨리 숲으로 도망친다. 호피는 검둥이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먹이를 차지한다. 상대방 앞에서 먹이를 먹는 행위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범이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 한창 먹이에 정신을 뺏긴 호피를 발견했다. 어미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다. 기습을 당한 호피는 일단 물러난다. 그러나 먹이를 둘러싼 어미와 호피의 영역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4개월여에) 걸친 추적 결과 취재팀은 들고양이들의 대략적인 활동 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컷인 석궁장 고양이의 활동 영역은 필동에서 국립극장 일대까지 좌우로 넓게 걸쳐 있었다. 이에 비해 암컷인 범바이 고양이와 타워 어미는 이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다. 먹이가 풍부한 범바이는 이동할 필요가 없고 타워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인 듯했다. 먹이와 번식, 부양이라는 요소가 들고양이의 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배수로 고양이는 용산동 주택가와 남산을 오르내리고 있어 현재 야생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혈액 검사를 의뢰한 지 한 달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뢰한 5마리의 혈액 중 하나에서 톡소플라즈마 곤디기생충이 발견됐다. 감염률이 20%였다. 사람을 포함한 온혈동물에 침투해 호흡기와 소화기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톡소플라즈마 곤디기생충. 전남대 수의학과 강문일 교수팀의 감염률 조사 결과 역시 전국 평균이 20%로 수의과학검역원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애완 고양이에 비해 20배나 높은 수치다. 이 병원체 자체가 숙주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소위 온혈동물, 사람을 비롯한 온혈동물에서는 거의 모두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 질병은 우리 생태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 톡소플라즈마가 고양이가 종숙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이 질병은 특별히 수의학적으로 유산이나 그리고 뇌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사람에 있어서도 그러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문일 교수에 따르면 들고양이의 각종 기생충 감염률도 85%를 넘어서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FIV 바이러스, 즉 고양이 에이즈다. 97년에는 강원도에서 고양이 에이즈에 감염된 들고양이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취재팀은 고양이 에이즈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일본 스시마섬 야생생물보호센터를 찾았다. 스시마섬은 일명 살쾡이로 불리는 고양이과 희귀 야생동물 살개 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일본 환경청 산하 야생생물보호센터에서는 일본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살개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고양이 에이즈 역시 그 연구 중 하나다. 연구팀은 고양이 에이즈에 감염된 살을 24시간 모니터로 관찰하고 있다.家猫と山猫の関係っていうのは同じ猫属の動物ですから共通の病気を持っていて、人間が飼っていた家猫が野良猫になり、あるいは野生化して野猫になって山猫との接触があった時に家猫特有の病気が山猫に感染してしまって山猫の生息を脅かしているという実態があります。家猫の病気が山猫に移る時の接触の仕方はおそらく何かの資源をめぐって、家猫と山猫が喧嘩をすると、流血を伴う出血を伴う喧嘩をした時に FIV のウイルスが感染させられるのだろうと思います。
FIV 바이러스에 의한 고양이 에이즈의 증상은 사람과 유사하다. 발병하면 신체 내 면역 체계가 파괴되어 2차 감염 시 사망하게 된다. 현재 스시마섬 들고양이의 FIV 바이러스 감염률은 무려 22%에 달한다. 현재까지 FIV 바이러스는 고양이과 동물에게만 전염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 서식 중인 고양이과 동물은 고양이를 제외하고 표범과 삭 두 종류. FIV 바이러스는 이들 희귀 야생동물을 멸종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일본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들고양이 FIV 감염률 또한 일본과 비슷한 20%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양이 에이즈와 각종 바이러스로 생태계를 위협하는 들고양이. 뿐만 아니라 들고양이는 생태계 내 먹이 사슬에도 교란을 일으킨다. 취재팀은 촬영 도중 들고양이가 비둘기를 노리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어떤 녀석은 대낮에도 꿩을 쫓아다녔다. 남산에서는 야생조수의 사체도 자주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들고양이에 의한 피해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먹이 중 10%를 새, 쥐, 다람쥐 같은 육류로 섭취한다. 움직였다는 거죠. 저 안쪽하고. 저기도 약간 긁은 흔적이 있고. 취재팀은 들고양이의 서식지로 추정되는 동굴을 발견했다. 내부에는 발톱 자국이 선명하다. 그런데 이곳에도 육류를 섭취한 흔적이 남아있다. 예, 다리 빼고 이거는 이제 덩이에 있는 척추 빼고요. 이거 연결되는 척추 빼고. 들고양이가 과연 야생 조수를 잡아먹은 것인가? 취재팀은 전문가와 함께 들고양이의 먹이 습성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게 비둘기를 나무에 묶은 후 저녁 6시부터 잠복에 들어갔다. 처음 나타난 들고양이 2마리. 비둘기 근처로 바짝 접근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는 아예 접근조차 않고 지나친다. 세 번째 녀석은 비둘기에게 입까지 갖다 대며 공격성을 보인다. 고양이는 장난삼아 동물을 공격할 때가 많다. 그러나 비둘기의 반격에 녀석은 그대로 의욕을 잃어버린다. 이날 실험 장소 일대를 영역으로 하는 들고양이 7마리 중 5마리가 비둘기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녀석이 등장한 것은 거의 새벽 무렵이었다. 언뜻 보기에도 몸집이 당당한 수컷 고양이였다. 녀석은 몸에 밴 능숙한 솜씨로 비둘기에게 접근을 시도한다. 공격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녀석은 조명을 의식하면서도 비둘기를 깨끗이 먹어치우는 여유까지 부린다. 취재팀은
들고양이가 야생조수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생태계의 질서를 뒤바꿀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한 것이다. 현재 호랑이나 곰 같은 천적이 사라진 생태계에서 들고양이는 상위 포식자다. 그 결과 들고양이는 늘어난 반면 먹이가 되는 소형 동물과 가축의 피해는 심각하다. 경북 영양군 석보마을은 전국에서 들고양이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이 새끼 노이 가지고 한날에 이거 밭에 일하다 보니 막 전부 울거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폐가는 들고양이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저 자리 뭐 반들반들하지 통기털 껴버려. 고양이 당연히 탈이 아니지. 이리도 뭐 이래는 여기 뭐 울거든. 농가의 가축들이 주로 표적이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야생동물의 피해다. 뛰어넘거든 이런 걸 타고 넘거든요 고양이는. 뭐 개처럼 이렇게 벽이 있으면 못 넘는 게 아니고 고양이는 진짜적으로 그걸 뛰어넘어가니까.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은 닭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걸 어린 것들은 귀한 거 뭐 와갖고 사냥을 해가니까 하다못해 옛날에는 이 산에 보면 뭐 토끼도 많았는데 요즘 뭐 토끼가 없다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엄청난 문제거든.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자 영양군은 군 차원에서 들고양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최초로 들고양이에 대한 인위적 조절을 시도한 것이다. 해안수렵관리협회 경북 대구지부 소속 전문 수렵인 20여 명과 사냥개 3마리가 들고양이 포획에 참가했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포획은 주로 마을과 떨어진 장소에서 낮에만 진행됐다. 야간에는 포획틀을 사용한 포획 작업이 실시됐다. 부산에서 온 포획 전문팀들이 포획틀 30개를 설치했다. 사냥개와 포획틀을 동원한 17일간의 소탕 작전. 포획된 들고양이는 놀랍게도 1000마리가 넘었다. 그러나 영양군은 아직 7000마리 정도가 관내에 남아있다고 추정한다. 영양군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해도 들고양이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문기관 3곳에 교화를 의뢰한 지 약 4개월 후 취재팀은 들고양이들의 변화를 점검해보기로 했다. 먼저 다른 들고양이들과 공동생활을 하게 했던 동물구조협회. 다른 들고양이와 구별하기 위해 목에 방울을 달아두었던 방울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벌써 4개월이 지났음에도 방울이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거부했다. 눈빛이 틀려요, 우선은.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요.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 남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을 쏘아봐요. 그게 적의를 갖고 보는 것처럼 쏘아보는데 일반 이렇게 동화된 고양이들,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동화된 고양이들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굉장히 친숙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자기 좀 봐달라는 식의 눈빛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순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봐서는. 근데 동화까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애신의 집에서는 2마리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검은색 들고양이는 처음보다 눈에 띄게 순화된 상태. 그러나 누렁이는 여전히 사납다. 그 정도예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산림동물원 들고양이는 이제 사람이 주는 먹이에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녀석의 반응은 차이가 났다. 흑갈색 들고양이에 비해
흑백 점박이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교화는 야생화 기간과 관련이 있다. 기간이 짧을수록 교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반대로 야생에서 나고 자란 경우 인간에 의한 교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4개월간의 교화 결과 모두 교화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고양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까? 취재팀은 국제동물보호단체 3곳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먼저 야생고양이연합은 불임 시수로 방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반면에 동물의 윤리적 관리를 위한 사람들 페타는 안락사를 유일한 선택으로 지지했다. 또 미국 소노마 카운티의 잃어버린 고양이 모임은 야생고양이연합과 입장을 같이 했다. 불임 시술과 안락사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불임 시술은 막대한 비용 문제가, 안락사는 생명을 파괴한다는 윤리적 부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취재가 마무리될 무렵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호 중이던 방울이가 다른 들고양이들에게 뜯어먹힌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들고양이의 야생성은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 길들여져 우리 생활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아왔던 고양이들. 이제 그들은 인간들로부터 버려져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야생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과 번식력으로 자연 생태계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한 들고양이. 지금 들고양이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